서울의 봄은 아직도 쌀쌀했지만 병원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서울대학교 병원 내과 병동 9층 교수실에 앉아있는 김도연 교수는 조용한 책상 앞에서 지난 40년간의 시간을 천천히 되새기고 있었다. 오늘은 그의 마지막 근무일. 내일이면 정년 퇴임을 맞이하고 오랜 의사 생활을 마무리하게 된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청진기, 낡은 수첩, 그리고 수많은 환자들의 차트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는 그 물건 하나하나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다. 정말 끝이구나. 노련한 의사답게 담담해 보였지만 마음속은 여러 감정이 교차했다. 안도, 아쉬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 평생을 바쳐온 이 자리에서 떠나는 것에 대한 감정일 수도 있고 그보다 더 깊은 최근 며칠 사이에 그를 괴롭히던 어떤 의문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의 생각을 깨운 건 조용히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간호사 이지영이 얼굴을 내밀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교수님, 박남식 어르신 오셨습니다. 휠체어 타고요. 오늘이 마지막 진료라 하시더라고요. 김 교수는 잠시 멈칫했다. 박남식, 그의 오랜 환자였다. 무려 30년 넘게 진료를 해온 사람. 매년 종합검진을 빠짐없이 받으며 김 교수가 처방한 약을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복용해온 그야말로 모범 환자였다. 하지만 바로 어제 그는 간 손상으로 응급실에 실려왔다. 원인은 약물 부작용. 김 교수 자신이 수년간 처방해온 약들이 그를 해친 것이다. 들여보내세요. 조용히 대답한 후 김 교수는 의자에 깊이 앉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문이 열리고 휠체어에 앉은 박 어르신이 들어왔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지팡이 하나에 의지에 걸었는데 지금은 말라버린 얼굴과 힘없이 떨리는 손으로 휠체어를 움켜쥐고 있었다.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박 어르신의 목소리는 여전히 온화했지만 피곤이 묻어 있었다. 어르신, 왜 이렇게 야이셨습니까? 김 교수는 차마 시선을 마주치지 못한 채 물었다. 다른 병원에서 세컨드 오피니언을 받았습니다. 그 병원에서는 지난 10년간 먹어온 약들 중 절반 이상은 필요 없었을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김 교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이 조용한 방을 채웠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다. 40년간의 진료, 최신 의학 지식, 철저한 종합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한 치료 계획, 그 모든 것이 의심받는 느낌이었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한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해를 끼쳐온 것인가? 이 사건은 단순한 하나의 의료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김 교수가 수십 년 동안 확신해온 의료 시스템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순간이었다. 그는 단지 한 명의 환자가 아니라 자신이 돌보아 온 수백 명의 노인 환자들이 떠올랐다. 가령 그들에게도 같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김 교수는 퇴임을 앞두고 본능적으로 환자 기록을 다시 들춰보기 시작했다. 80세 이상 고령 환자 중 다수가 해마다 종합검진을 받고 CT, MRI, 내시경, 각종 피검사와 소변검사에 따라 새롭게 처방되는 약들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저 병원에서 말하라는 대로 따랐고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라 믿어왔다. 하지만 박남식 씨의 사례는 그 믿음에 커다란 균열을 만들어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조용히 모니터를 켰다. 환자 기록 시스템에서 80세 이상, 다약제 복용이라는 조건으로 필터를 걸자 수많은 이름이 떠올랐다. 그중 일부는 최근 몇 년 사이 사망 처리되어 있었다. 그들이 받은 치료는 정말 도움이 되었을까? 김 교수는 깨달았다. 퇴임 전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단순한 인사나 정리 정돈이 아니었다. 그는 오랜 의료 인생의 결산을 위해 자신이 믿고 따랐던 의료 행위의 진실을 파헤쳐야 했다. 그리고 그것이 환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진정한 의사의 마지막 임무라고 느꼈다. 그날 밤 병원 옥상에 홀로 올라간 김 교수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중얼거렸다. 이제야 정말로 알아야 할 것을 배우게 된 것 같군.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퇴임 후
자신의 경험과 깨달음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로 건강검진의 이면, 약물 치료의 진실, 그리고 진정한 노후 건강이란 무엇인지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전하기로 이제 그의 40년 의사 인생은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박남식 어르신은 김도현 교수가 가장 아끼던 환자 중 한 명이었다. 그들은 긴 세월을 함께했다. 처음 병원을 찾은 것은 박 어르신이 50대 후반이던 시절이었다. 은퇴를 앞둔 중학교 교사였고 건강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이 누구보다 철저한 분이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니까요. 교수님. 그는 늘 그렇게 말하며 1년에 한 번은 빠짐없이 종합검진을 받았고 어떤 이상 소견이라도 발견되면 그 즉시 치료를 시작했다. 고혈압 초기 진단 후 항고혈압제를 복용했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아까만 높아도 스타틴을 추가했다. 지방간 소견이 보이면 간 보호제를, 뼈 밀도가 떨어지면 칼슘제와 골다공증 치료제를 복용했다. 김 교수 역시 그런 환자를 신뢰했다. 환자가 지시를 잘 따르고 경과가 안정적이라면 관리하기도 쉬웠기 때문이다. 그들은 환자와 의사라는 관계를 넘어선 오랜 신뢰를 쌓아왔다. 박 어르신은 매년 검진 결과를 들고 와서 김 교수와 함께 꼼꼼히 검토했고 새로운 처방이나 주의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했다. 하지만 이제 돌이켜보니 그 오랜 신뢰가 오히려 서로를 속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박 어르신이 응급실에 실려온 날, 진단명은 급성 간부전이었다. 혈액검사 수치는 참혹했다. 간수치, AST, ALT가 정상 범위의 수십 배를 초과했고 항달 증상까지 나타났다. 담당 응급의학과 교수는 약물성 간 손상 가능성을 제기했고 김 교수는 참담한 심정으로 그의 약물 복용 이력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10년 동안 복용해온 약은 10가지를 넘었다. 고혈압 약 2종류, 스타틴, 간 보호제, 당뇨약, 혈액응고 방지제, 골다공증 약물, 비타민 보충제, 소염진 통제, 소화제까지 각각은 필요한 듯 보였지만 전부를 종합해보면 노쇠한 80대 노인의 간과 신장이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양이었다. 다른 병원에서는 절반은 끊어도 된다고 하더군요. 박 어르신의 말은 김 교수의 가슴을 아프게 파고들었다. 김 교수는 억울하거나 변명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오히려 스스로에게 물었다. 왜 나는 이 약들을 당연하게 계속 처방했을까? 사실 매년 검진 결과를 통해 조금이라도 수치가 비정상 범위에 걸리면 추가 검사를 권유하고 추가 약물을 처방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었다. 의사로서 당연한 절차처럼 여겼다. 그러나 박 어르신의 사례는 그 당연함을 무너뜨렸다. 검진 수치는 완벽하게 맞춰졌지만 그 대가로 그는 점점 면역력이 약해지고 간 기능은 서서히 망가져갔다. 겉으로는 건강해 보였지만 내부에서는 조용히 건강이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다. 김 교수는 박 어르신의 과거 진료 기록을 하나하나 훑어보았다. 처음에는 고혈압 하나로 시작했지만 이후 매년 검진 때마다 아주 작은 이상 소견이 발견될 때마다 약이 추가되었다. 지방간, 고지혈증, 약간 높은 혈당, 경미한 골다공증, 가벼운 관절염. 각각은 심각한 병은 아니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조기 대응이 미덕이라 여겨졌고 김 교수는 교과서적인 지침을 따랐다. 결국 박 어르신은 하루에 10알 이상의 약을 복용하는 생활을 수년간 지속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불평 한마디 없이 김 교수를 믿었다. 교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그 순진한 신뢰가 김 교수에게는 더욱 무거운 죄책감을 안겨주었다. 박 어르신은 자신을 병원과 약에 맡겼지만 그 결과는 힐체어 신세와 간부전이었다. 김 교수는 생각했다.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과연 최선이었을까? 아니면 의료 시스템이 요구하는 틀에 맞추어 환자를 맞춰가려 했던 것은 아닐까? 박 어르신과의 마지막 면담을 마친 뒤 김 교수는 더욱 깊은 고민에 빠졌다. 단순히 한 환자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일이었다. 수많은 고령 환자들이 같은 길을 걷고 있을지 모른다. 그날 밤, 김 교수는 스스로 다짐했다. 이제부터라도 진짜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보겠다고.
단순히 병명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삶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그는 박 어르신의 손을 꼭 잡으며 조용히 말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달라지겠습니다. 진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박 어르신은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다. 오히려 오랜 세월 서로를 믿어온 따뜻한 동료의 같은 것이 느껴졌다. 그날 이후 김 교수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결심이 자리를 잡았다. 남은 인생을 걸어서라도 잘못된 의료 상식과 고정관념을 바로잡고 싶다. 특히 노년기의 진정한 건강이란 무엇인지 의료계와 사회 전체에 외치고 싶다. 그리고 그렇게 그의 긴 여정이 시작되었다. 김도현 교수는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바쁜 오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변은 왠지 고요했다. 매일 지나치던 익숙한 풍경이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환자들의 웃음소리, 의료진들의 분주한 발걸음, 복도에 걸린 건강 캠페인 포스터까지도 마치 그를 비웃듯 다가왔다. 내가 믿었던 의료는 과연 환자들을 위한 것이었을까? 박남식 어르신과의 면담 이후 김 교수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균열이 생겼다. 그는 더 이상 스스로의 선택에 확신을 가질 수 없었다. 오히려 수십 년간 굳게 믿어온 의료적 신념들이 하나씩 흔들리고 있었다. 의학은 끊임없이 발전했다. CT, MRI, 초음파, 유전자 검사까지 눈부신 기술들은 미세한 질병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게 해주었다. 건강검진은 국가 주도로 적극 권장되었고 병원들은 종합검진센터를 확장하며 고급 프로그램을 마케팅했다. 환자들은 미리 발견하면 예방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매년 검진을 받았다. 김 교수 역시 이런 흐름 속에서 한치의 의심도 없이 환자들에게 더 많은 검사를 권유하고 사소한 이상 소견에도 조심스럽게 약물을 처방했다. 그러나 박 어르신의 사례는 냉정한 질문을 던졌다. 우리가 조기에 발견한 것들이 정말로 환자의 생명을 연장했는가? 가론 모든 이상 소견이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었는가? 이 과잉 진단과 과잉 치료가 오히려 환자의 삶을 해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김 교수는 스스로를 변호하려 들지 않았다. 그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지금까지의 의료는 너무도 결과 지향적이었다. 수치를 정상 범위에 맞추는 것, 검사 결과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되었고 환자의 일상과 삶의 질은 그 뒤로 밀려났다. 특히 노년기 환자들에게는 이 문제가 더욱 심각했다. 80세 이상의 환자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단순한 검사 수치가 아니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독립적으로 걸을 수 있는 다리,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친구, 편안히 잠들 수 있는 밤, 손주를 웃으며 안아줄 수 있는 힘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어땠는가?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약간 높게 나오면 스타틴을 처방하고 혈압이 기준보다 약간 높으면 두 종류의 혈압약을 추가했다. 지방간 소견이 보이면 간 보호제를, 골밀도가 감소하면 골다공증 치료제를 주었다. 각 약물은 하나하나 보면 타당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약은 늘어나고 부작용은 누적되었다. 노인은 젊은이처럼 약을 대사하거나 배설할 수 없다. 간과 신장 기능은 서서히 저하된다. 결국 다락제 복용은 독이 되어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간과 신장을 망가뜨리며 낙상과 혼돈 상태를 유발한다. 김 교수는 깨달았다. 나는 질병을 치료했지만 환자의 삶을 지키지 못했다. 그는 병원 도서관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퇴임을 앞두고 쓸모없는 일이란 생각이 들 수도 있었지만 그는 알고 싶었다. 진정으로 노년기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지 의료저널과 연구 논문들을 찾아 읽기 시작했다. 미국 노인의학회, 유럽 노인의학회, 일본의 고령자 건강관리 가이드라인, 공통된 메시지가 눈에 띄었다. 80세 이상의 고령 환자에게는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보다 삶의 질 유지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불필요한 검사와 약물 처방을 줄이고 환자의 일상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라는 것. 예를 들어 80대 여성의 경우 갑상선 초음파에서 작은 결절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은 암으로 발전하지 않고 그냥 두어도 생명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전립선의 이상 소견 또한 80대 남성의 80% 이상에게 나타나지만 실제로 치명적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이상이 발견되면 추가 검사, 추가 약물, 때로는 수술까지 이어진다. 그리고 이 과정은 노인 환자에게는 막대한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된다. 김 교수는 점점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은 틀렸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그는 마음속으로 자신과 약속했다. 남은 생애 동안 노인 환자들에게 진정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돕겠다고. 단순히 검사 수치를 정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남은 생을 활기차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의사가 되겠다고. 그 결심은 그의 표정까지 바꿔놓았다. 퇴임을 앞둔 초조함 대신 새로운 사명감을 아는 차분한 결의가 자리 잡았다. 김 교수는 책상을 정리하다가 박남식 어르신의 차트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환자 중심의 새로운 치료 계획을 설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제 그는 알고 있었다. 진정한 건강은 숫자에 있지 않다. 진정한 건강은 걷고, 웃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에 있다는 것을. 김도현 교수는 노트북을 열고 조용히 키워드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노인 종합검진 방사선 노출이라는 단어를 입력하자 수백 개의 논문과 기사들이 화면을 채웠다. 그는 마치 새로운 세계를 만난 듯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온 건강검진의 이면에는 생각보다 더 많은 위험이 숨어 있었다. 건강검진은 현대 의료의 상징이었다. 조기에 병을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배워왔고 그렇게 실천해왔다. 김 교수 또한 종합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강연을 수차례 해왔으며 환자들에게 검진을 권유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야 그는 깨달았다. 특히 80세 이상의 고령자들에게 있어 건강검진은 반드시 득이 되는 것만은 아니었다. 그중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방사선 노출의 문제였다. 종합검진 패키지에는 CT 스캔, PET-CT, 흉부 엑스레이, 골밀도 검사 등 다양한 영상 검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각각은 한 번의 촬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다. 그러나 누적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CT 스캔 한 번의 방사선 노출량은 일반 흉부 엑스레이의 100배에서 300배에 달한다. PET-CT는 이보다 더 높은 경우도 있다. 젊은 사람들은 방사선에 노출되더라도 수십 년 동안 그 영향을 견딜 여력이 있다. 그러나 노인은 다르다. 80세가 넘으면 신체의 자연 치유 능력, 세포 재생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면역 시스템은 이미 약화되어 있고 세포 DNA 복구 기능도 크게 감소한다. 이런 상황에서 반복적인 방사선 노출은 단순한 위험 요소를 넘어 심각한 건강 위협이 된다. 김 교수는 미국 노인의학회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확인했다. 가이드라인은 명확히 경고하고 있었다. 80세 이상의 무증상 노인에 대해 정기적인 CT 스캔이나 PET-CT 검사는 권장하지 않는다. 방사선 노출로 인한 감염, 위험 및 면역 저하 위험이 검사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초과한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최근 유럽 노인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80세 이상 노인이 연간 2회 이상 CT 검사를 받을 경우 감염성 질환 발생률이 20% 이상 증가하고 일부에서는 종양 발생 위험조차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김 교수는 박남식 어르신의 기록을 떠올렸다. 어르신은 10년 동안 매년 종합검진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매번 흉부 CT, 복부 CT, 때로는 PET-CT까지 진행되었다. 누적 방사선 노출량은 상상을 초월했다. 박 어르신이 최근 면역 저하로 인해 간부전까지 악화된 것은 단순한 약물 부작용만이 원인이 아닐지도 모른다. 지속적인 방사선 노출이 그의 면역력을 서서히 갉아먹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김 교수는 충격을 금치 못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나는 환자에게 최선을 다한다고 믿었지만 과연 그 최선이 올바른 방향이었는가? 그는 오랫동안 방사선의 위험성을 알고는 있었다. 그러나 조기 발견이라는 명분 앞에 그 위험은 언제나 부차적인 문제로 치부되었다.
그리고 환자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병원에서 권유하는 대로 검사를 받아왔다. 김 교수는 과거를 돌아보며 아찔한 기분이 들었다. 종합검진이 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던 강연들, 검진 프로그램을 홍보했던 순간들, 모두가 선의로 시작된 일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선의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지금, 그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김 교수는 기록을 정리하며 중요한 사실 하나를 메모했다. 노년기 건강관리는 조기 발견보다 불필요한 노출 최소화가 핵심이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는 고령 환자들에게 무조건적인 검진을 권유하지 않겠다. 오히려 환자의 생활 상태와 전반적 건강을 고려하여 정말로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검사를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그 생각은 단지 그의 개인적 신념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이를 널리 알리고 싶었다. 환자들에게, 의료계 동료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정책을 만드는 이들에게. 김 교수는 이 결심을 바탕으로 은퇴 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노년층을 위한 강연을 열어야 한다. 건강검진의 이면과 방사선 노출의 위험성, 그리고 진정한 노후 건강관리 방법을 알리는 강연. 단순히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고 균형 잡힌 건강관리를 독려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다. 그날 밤, 김 교수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오래된 청진기를 꺼냈다. 그리고 조용히 손에 쥐며 생각했다. 진짜 의사는 질병을 찾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환자의 삶을 지켜주는 사람이다. 그 깨달음은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이제부터라도 그는 환자들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의사가 되고자 했다. 김 교수는 창밖 어둠 속에서 조용히 다짐했다. 진정한 건강을 지키기 위해 나는 다시 시작하겠다. 김도현 교수는 박남식 어르신의 약물 복용 기록을 다시 펼쳐 들었다. 10개가 넘는 약물이 리스트에 올라 있었다. 처음에는 고혈압 하나로 시작했지만 해마다 건강검진을 통해 새로운 문제가 발견될 때마다 약이 하나씩 추가되었다. 지방간 소견이 나오자 간 보호제를 처방했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자 스타틴을 추가했다. 공복 혈당이 경계선 수치를 보이자 당뇨 예방약을 시작했다. 골밀도가 감소하자 칼슘제와 골다공증 치료제가 뒤따랐다. 관절통이 생기자 소염진통제와 이장 보호제까지 복용하게 되었다. 그 결과 박 어르신은 매일 아침과 저녁 작은 알약 케이스를 여러 월도알 이상의 약을 삼키는 생활을 수년간 지속했다. 그리고 그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의사가 처방했으니 필요하다고 믿었고 약을 성실히 복용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어왔다. 그러나 김 교수는 이제야 깨달았다. 이런 다약제 복용은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환자의 몸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약제 복용, 즉 동시에 5가지 이상의 약을 복용하는 상태는 노인 환자에게서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문제였다. 문제는 이로 인해 약물 간 상호작용이 발생하고 부작용이 겹치며 결국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고령자는 약물 대사 기능이 젊은 사람보다 현저히 떨어진다. 간 기능은 약물을 보내야 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신장 기능은 배설 능력이 감소한다. 따라서 젊은 사람에게는 안전한 약물 용량도 노인에게는 과다하게 작용할 수 있다. 김 교수는 여러 연구 결과를 다시 확인했다. 미국 노인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5가지 이상의 약을 복용하는 80세 이상 노인은 낙상 위험이 3배, 입원 위험이 2배, 사망 위험이 1.5배 증가한다고 한다. 또한 80세 이상 노인에게 처방된 약물 중 30에서 40%는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평가되었다. 문제는 단순히 약의 개수만이 아니었다. 다약제 복용이 만들어내는 처방의 악순환이었다. 혈압약을 복용하면 저혈압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어지럼증이 생기면 또 다른 약을 처방받는다. 스타틴을 복용하면 근육통이 생길 수 있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소염진통제가 추가된다. 진통제로 인한 위장 장애를 막기 위해 위장약이 또 추가된다. 이렇게 해서 환자는 점점 더 많은 약을 복용하게 되고 결국 몸은 약물의 부작용과 상호작용 속에서 서서히 무너져 간다.
박남식 어르신도 그랬다. 처음에는 혈압 조절을 위해 2가지 약을 복용했다. 이후 고지혈증 약이 추가되었고 매년 검사 결과에 따라 새로운 약이 하나씩 늘어났다. 간보호제, 당뇨 예방약, 골다공증 치료제, 소염제, 이장약. 그리고 이 약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려 간에 부담을 주었고 결국 급성 간부전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다. 김 교수는 박 어르신의 사례를 통해 다락제 복용의 위험성을 생생하게 체감했다. 그는 자문했다.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많은 약을 처방하게 되었을까? 답은 간단했다. 의료 시스템이 그렇게 유도하고 있었다. 건강검진 결과 수치 하나라도 정상 범위를 벗어나면 의사는 무엇인가 조치를 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낀다. 환자 또한 수치가 비정상이면 불안해하며 무언가를 해주길 원한다. 그렇게 약은 늘어난다. 또한 의료 가이드라인과 보험체계는 약물 치료를 가장 빠르고 간편한 해결책으로 권장한다. 수치가 개선되면 의료진은 성공했다고 평가받고 환자도 안심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놓치는 것이 있다. 그 수치가 정상화되었을지 몰라도 환자의 삶은 어떻게 되었는가? 걷기가 힘들어지고 쉽게 피로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악해진다. 그리고 어느 순간 환자는 약 없이 살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린다. 김 교수는 깊이 후회했다. 그는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환자의 삶을 종합적으로 바라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다짐했다. 앞으로는 약을 줄이는 데 집중하겠다. 불필요한 약물을 가감히 정리하고 환자의 일상 기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 숫자가 아닌 환자의 얼굴과 목소리를 보겠다고. 김 교수는 박남식 어르신과 다시 상담을 시작했다. 어르신, 앞으로 복용약을 절반으로 줄여보겠습니다. 불편하거나 이상이 생기면 바로 알려주십시오. 우리는 수치를 맞추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기 위해, 일상을 지키기 위해 치료하는 것입니다. 박 어르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끄덕임 속에는 오랜 시간 동안 병원과 약에 의존해왔던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미약하지만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김 교수는 느꼈다. 이것이 진짜 의사의 길이다. 환자의 몸을 수치로만 보지 않고 삶 전체를 품어안는 것, 그리고 필요 없는 것을 가감히 덜어내고 진짜 필요한 것만 남기는 것. 그 길은 쉽지 않겠지만 그는 기꺼이 그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 박남식 어르신의 약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결심한 김도연 교수는 다음 문제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다락제 복용의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했다. 바로 과잉진단이었다. 과잉진단. 겉으로 보기에는 의료의 발전처럼 보였다. 초음파, CT, MRI, 혈액검사, 내시경 등 첨단 장비가 등장하면서 과거에는 발견할 수 없었던 작은 이상들도 이제는 쉽게 포착할 수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많은 이상들이 실제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었다. 특히 8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서 발견되는 작은 이상들은 대부분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 김 교수는 과거 건강검진 결과를 다시 들여다보았다. 박남식 어르신의 경우에도 종합검진에서 발견된 수많은 이상 소견들이 있었다. 갑상선의 작은 결절, 간의 미세한 음영, 전립선의 경미한 비대, 경동맥의 아주 약간의 협착. 각각은 별로 심각해 보이지 않는 소견이었지만 그때마다 추가 검사를 권유했고 약물 처방이나 추가적인 추적 관찰을 이어갔다. 이렇게 작은 이상을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믿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김 교수는 알게 되었다. 그런 대응이 때로는 환자에게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갑상선 결절의 예를 보자. 80세 이상의 여성 중 90% 이상에서 작은 갑상선 결절이 발견된다. 그러나 이 중 암으로 발전하는 경우는 1% 미만이다. 대부분은 평생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지나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절이라는 단어를 들은 환자는 극심한 불안을 느낀다. 혹시 암이 아닐까 두려워하고 추가 검사를 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필요한 수술까지 받는다.
박남식 어르신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몇 년 전 건강검진에서 간에 작은 음영이 보였다는 이유로 MRI를 추가로 찍고 생검까지 권유받았다. 결국 조직검사 결과는 단순한 지방 변성이었지만 그 과정을 겪는 동안 그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몇 주 동안 그는 식욕을 잃었고 잠을 설치고 기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 김 교수는 연구 자료를 찾아보았다.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작은 이상 소견이 가져오는 심리적 스트레스는 실제 질병 못지않게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저하시켜 감염 위험을 높이고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 수면장애, 우울증, 식욕 저하 역시 심각한 후유증을 동반한다. 특히 노년층은 이러한 심리적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신체적으로도 회복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추가되면 전체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 김 교수는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며 깊은 자책을 느꼈다. 그는 좋은 의사라고 자부해왔다. 작은 이상이라도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피는 것이 환자를 위한 길이라 믿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알았다. 때로는 모른 채 도는 것이 오히려 환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지키는 길일 수 있다는 사실을. 그렇다면 왜 과잉 진단이 끊이지 않았을까? 여러 이유가 있었다. 첫째, 의료 기술의 발달은 새로운 이상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했다. CT, MRI, 초음파 등 첨단 장비들은 점점 더 작은 병변까지 포착해냈다. 둘째, 의료 시스템과 사회적 분위기 역시 과잉 진단을 부추겼다. 환자들은 조기에 발견해야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들었고, 의사들은 혹시라도 놓치는 것을 두려워해 작은 이상에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셋째, 법적 책임의 두려움도 있었다. 혹시라도 작은 이상을 간과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의료진은 법적 소송에 휘말릴 위험이 있었다. 따라서 의사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체크하는 쪽을 선택했다. 그러나 그 결과 환자들은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 그리고 무엇보다 불필요한 불안 속에 살아가게 되었다. 김 교수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앞으로는 작은 이상 소견이 발견되더라도 그것이 환자의 생명이나 삶의 질에 실제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다면 불필요한 추가 검사를 권유하지 않겠다. 환자에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과잉 반응을 경계하도록 돕겠다. 작은 혹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앞으로 증상이 생기지 않는 한 추가 검사는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환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짜 의사의 역할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 그는 박남식 어르신에게도 이렇게 말했다. 어르신, 간에 보였던 작은 음영은 추가 검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나이가 들면서 흔히 나타나는 변화일 뿐입니다. 무리하게 검사하거나 치료하지 않고 평소처럼 생활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박 어르신은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였지만 김 교수의 차분한 설명을 듣고 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를 보며 김 교수는 확신했다. 과잉 진단과 불필요한 불안을 줄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인 환자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는 앞으로 만나는 모든 환자들에게 이 진실을 알리고 싶었다. 박남식 어르신과의 상담을 마친 후 김도현 교수는 또 하나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과잉 진단의 연장선에 있는 문제였다. 작은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종종 추가 검사나 시술, 심지어 수술까지 이어진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이런 과정이 8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있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김 교수는 과거 진료 기록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고령 환자 중 상당수가 건강검진 과정에서 발견된 작은 이상 때문에 내시경, 조직검사, 수술을 받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심각한 합병증을 겪거나 심지어 생명을 잃은 사례도 있었다. 대표적인 예가 대장 내시경이었다. 건강검진 패키지에는 대장 내시경이 거의 필수처럼 포함되어 있었다.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검사였지만 80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내시경 자체가 큰 위험 요소였다.
장을 비우기 위한 전처치 과정에서 탈수나 전해질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었고, 내시경 중에는 장천공이나 출혈 위험이 젊은 층보다 3배 이상 높았다. 김 교수는 몇 해 전에 한 사건을 떠올렸다. 그는 당시 84세였던 이영호 어르신을 기억하고 있었다. 평소 특별한 증상 없이 건강했던 이 어르신은 종합검진 중 대장 내시경을 권유받았다. 검사 중 작은 농종이 발견되어 즉시 제거 수술이 진행되었고 이후 장천공이 발생했다.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폐혈증이 발생하여 결국 3달 만에 세상을 떠났다. 당시만 해도 김 교수는 조기 발견이 환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믿음 아래 이런 과정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제 그는 생각이 달라졌다. 이영호 어르신의 용종은 악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극히 낮은 종류였고 심지어 발견 당시 크기도 5mm 미만이었다. 만약 그냥 두었다면 어르신은 아마 평생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았을 것이다. 그러나 조기 발견이라는 미명 아래 진행된 시술과 수술은 오히려 그의 생명을 단축시켰다. 김 교수는 다시 자료를 확인했다. 미국 노인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80세 이상 고령 환자의 경우 대장 내시경 중 장천공 발생률은 젊은 환자보다 3배 높으며 시술 후 합병증 발생률도 2배 이상 높았다. 또한 불필요한 조직검사나 수술이 환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경고도 있었다. 특히 갑상선 결절 조직검사가 대표적이었다. 노년층에서 갑상선 결절은 매우 흔하게 발견된다. 하지만 대부분 양성이며 악성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절이 발견되면 많은 환자가 조직검사를 권유받는다. 조직검사 자체는 비교적 간단한 시술이지만 노인에게는 출혈, 감염, 회복 지연 같은 부작용이 치명적일 수 있다. 김 교수는 건강검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불필요한 시술과 수술이 얼마나 많은 고령자들의 삶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지를 절감했다. 그는 박남식 어르신에게도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어르신, 이번에 발견된 간 음영에 대해 추가 조직검사를 권유받으셨지만 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현재 증상이 없고 혈액검사도 안정적입니다.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지켜보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박 어르신은 잠시 망설였지만 김 교수의 설명을 듣고 안도한 표정을 지었다. 그 표정을 보며 김 교수는 확신했다. 노년기의 건강관리는 무엇을 더 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를 신중히 결정하는 문제라는 것을. 그는 결심했다. 앞으로 80세 이상 환자에게는 무조건적인 검사나 시술, 수술을 권유하지 않겠다. 필요한 경우에도 환자와 충분히 상의하고 위험과 이익을 명확히 설명한 뒤 환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특히 그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세웠다. 첫째, 무증상 환자에게는 불필요한 영상검사나 조직검사를 권장하지 않는다. 둘째, 발견된 이상 소견이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다면 적극적 치료 대신 경과 관찰을 우선시한다. 셋째, 환자의 나이, 전신 상태,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이러한 원칙은 의료계의 기존 관행과는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었다. 그러나 김 교수는 확신했다. 이것이 진정으로 환자를 위하는 길이라는 것을. 그는 마음속으로 되새겼다. 검사를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보다 불필요한 검사를 해서 생명을 잃게 만드는 것이 더 큰 죄다. 그날 이후 김 교수는 환자들에게 검사의 필요성과 위험성에 대해 보다 솔직하고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환자들이 불필요한 시술이나 수술을 피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힘썼다. 박남식 어르신 역시 무리한 조직검사를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경과를 관찰하면서 차츰 건강을 회복해갔다. 체력도 서서히 좋아졌고 무엇보다 불필요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덜어내며 더 밝은 얼굴을 되찾았다. 김 교수는 느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의료다. 숫자와 기록이 아니라 환자의 삶과 행복을 지키는 일. 그리고 그는 더욱 확신했다. 남은 생애 동안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김도영 교수는 박남식 어르신을 포함한 수많은 고령 환자들의 사례를 되짚어보면서
왜 이런 과잉검진과 과잉처방이 반복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 의사들은 모두 환자의 건강을 바란다. 그런데 왜 불필요한 검사, 약물, 시술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일까? 그 답을 찾기 위해 그는 오랜 친구이자 제약회사 임원으로 일하고 있는 박재민 이사를 만났다. 둘은 대학 시절부터 친분이 있었고 김 교수는 박 이사에게 솔직하게 물었다. 재민아, 솔직히 말해봐. 제약회사들은 노인 환자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나? 박 이사는 한숨을 쉬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노인 환자 시장은 우리 업계에서는 황금 시장으로 불린다. 젊은 사람들은 건강에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노인들은 건강에 대한 불안이 크고 의사의 말이라면 거의 절대적으로 믿는다. 그래서 우리는 노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약품 라인업을 강화하고 병원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처방을 유도하고 있어. 김 교수는 충격을 받았다. 물론 의료와 제약산업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환자의 불안과 신뢰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상상하지 못했다. 박 이사는 말을 이었다. 건강검진 프로그램도 사실 우리와 병원이 함께 키운 거야. 검진을 통해 작은 이상이라도 발견되면 추가 검사를 권유하고 결과에 따라 약물을 처방하게 돼 그리고 약을 시작하면 환자는 평생 복용하는 경우가 많지. 그게 수익 구조야. 김 교수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다. 그는 평생 환자를 위한다고 믿으며 일해왔지만 어쩌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거대한 상업적 구조의 일원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병원 역시 이런 구조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이었다. 김 교수는 병원 경영진과의 과거 회의 내용을 떠올렸다. 당시 그는 고령 환자에게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병원장은 단호히 말했다. 종합검진센터는 병원의 중요한 수익원입니다. 환자 수가 줄어들면 병원 운영에도 큰 타격이 옵니다. 그때는 이해하려 했다.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제 김 교수는 깨달았다. 환자의 건강보다 병원의 수익을 우선시하는 순간 의료는 본질을 잃게 된다는 것을. 종합검진은 단순히 검진에 그치지 않는다. 이상이 발견되면 추가 검사, 약물 처방, 시술, 수술로 이어지면서 병원 수익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그리고 환자는 그 구조 안에 갇혀 평생 병원과 약에 의존하게 된다. 김 교수는 깊은 회의감에 사로잡혔다. 나는 정말 환자를 위한 치료를 했던 것인가? 아니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부품이었던 것인가? 그는 스스로에게 냉정하게 답할 수밖에 없었다. 어떤 순간에는 환자를 진심으로 위했지만 또 어떤 순간에는 시스템의 논리에 편승해버린 것도 사실이었다. 김 교수는 결심했다. 이제부터라도 환자의 편에 서야 한다. 환자의 건강과 삶을 최우선에 두고 수익 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진료를 해야 한다. 그는 동료 의사들에게도 조심스럽게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우리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들을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검진, 이 처방이 정말로 환자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시스템을 위한 것인지 말입니다. 일부 동료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부분은 현실을 이유로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병원의 재정, 환자의 기대, 법적 위험,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 모두가 과잉진단과 과잉치료를 당연시하는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김 교수는 알았다. 이 거대한 구조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먼저 자신부터 바뀌기로 했다. 환자 한 명에게 솔직하게 설명하고 불필요한 검사와 처방을 줄이고 환자의 삶을 중심에 놓는 진료를 실천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다. 노년기의 건강은 병원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건강검진 수치나 약물 개수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걷고, 웃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일상 속에 진정한 건강이 있다. 김 교수는 박남식 어르신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어르신, 이제부터는 병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르신 자신의 삶을 위해 치료합시다. 숫자가 아니라 어르신의 얼굴과 목소리를 지키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박 어르신은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교수님, 이제야 진짜 의사를 만난 것 같습니다. 그 말에 김 교수는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의사가 된 이유였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남은 인생, 진짜 의료를 실천하겠다고. 김도현 교수는 병원을 나오며 맑게 갠 하늘을 바라보았다. 은퇴를 앞두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전과 다르게 가벼웠다. 비로소 진짜 의사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 같았다. 이제 그는 알았다. 노후 건강을 지키는 것은 수치나 기록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습관과 마음가짐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자신만의 5가지 원칙을 세우기로 했다. 고령 환자들이 병원과 락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건강을 지키며 삶을 즐길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방법을 정리해 나갔다. 첫 번째 원칙, 규칙적인 운동이다. 김 교수는 많은 연구 결과를 검토했다. 매일 30분 이상 걷기만 해도 심장질환, 뇌졸중, 당뇨병 위험이 크게 감소하고 우울증과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고령자는 근육량이 빠르게 줄어드는 근감소증에 취약하기 때문에 가벼운 걷기 운동만으로도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었다. 박남식 어르신에게도 운동을 권했다. 어르신, 매일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만 돌더라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숨이 차면 천천히 쉬었다 가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박 어르신은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하루 10분 걷기부터 시작해 점차 시간을 늘려갔다. 몇 달 후, 그는 휠체어 없이 지팡이 하나로 다시 공원을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 원칙, 건강한 식습관이다. 김 교수는 한식의 가치를 새삼 깨달았다. 다양한 채소, 콩류, 생선, 발효 음식이 풍부한 한식은 세계적으로도 건강식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는 고령 환자들에게 너무 단백질을 피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어르신들께는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꼭 필요합니다. 두부, 생선, 닭고기 같은 부드러운 단백질 식품을 매일 챙겨 드세요. 또한 소금과 설탕을 줄이고 가공식품 대신 자연 식재료 위주의 식사를 권장했다. 박 어르신도 식습관을 바꾼 후 체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혈액검사 수치도 안정되었다. 세 번째 원칙, 사회적 관계 유지이다. 김 교수는 외로움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외로움은 흡연이나 비만만큼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고 치매 위험도 증가시킨다. 그래서 그는 어르신들에게 사람들과 자주 어울릴 것을 권했다. 가까운 경로당이나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새 친구를 사귀고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박남식 어르신은 동네 노인회 가입해 주 1회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자 그의 표정도 한층 밝아졌다. 네 번째 원칙, 충분한 수면이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질 좋은 수면은 여전히 필수적이다. 수면 부족은 면역력 저하, 기억력 감퇴, 우울증,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김 교수는 다음과 같은 수면 습관을 권장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낮에 햇빛을 충분히 쬐고 카페인 섭취를 줄이세요. 필요하면 저녁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따뜻한 차를 드세요. 박 어르신도 수면 습관을 개선한 후 밤새 뒤척이던 것이 줄어들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 다섯 번째 원칙, 약물 정리이다. 김 교수는 다락제 복용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다. 따라서 불필요한 약은 가감히 줄이고 꼭 필요한 약만 최소 용량으로 유지할 것을 권장했다. 모든 약을 주치의 한 사람에게 보여드리고 정말 필요한지 검토받으세요. 가능하면 약을 줄이고 운동과 식습관 개선으로 건강을 관리해봅시다. 박남식 어르신은 김 교수의 조언에 따라 약물을 절반 이하로 줄였고 오히려 어지럼증과 피로가 줄어들었다.
이 5가지 원칙은 거창하거나 복잡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실천하기만 하면 고령 환자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다. 김 교수는 강한 확신을 가졌다. 노후의 건강은 병원이나 약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과 습관이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는 이 원칙들을 바탕으로 은퇴 후에도 계속 강연을 열고 책을 집필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만나는 모든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싶었다. 당신의 건강은 당신 손 안에 있습니다. 병원을 두려워하지 말고 약을 맹신하지 마십시오. 걷고, 먹고, 웃고, 사랑하는 매일의 순간이야말로 최고의 약입니다. 김 교수는 박남식 어르신과 함께 병원 정원을 천천히 걸으며 미소 지었다. 이제 그는 진정한 길을 찾았다. 김도영 교수는 병원 사무실을 천천히 정리했다. 오래된 책들, 수십 년간 써온 환자 기록 노트, 선물로 받은 작은 시계까지 책상 위를 깔끔히 정리하며 그는 새삼스럽게 감회에 젖었다. 42년 동안 그는 의사로 살아왔다. 젊은 시절에는 지식과 기술을 쌓는 데 집중했고 중년에는 환자들을 돌보며 의료계의 시스템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알게 되었다. 진정한 의료는 수치나 처방전에 있지 않고 환자의 삶을 지키는 데 있다는 것을. 마지막 날, 동료들은 조촐한 환송회를 준비했다. 동료 의사들과 간호사들, 행정직원들이 함께 모여 김 교수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퇴임식이 끝난 후 김 교수는 직접 준비한 작은 강연회를 열었다. 제목은 노후 건강, 수치가 아닌 삶으로였다. 그는 무대에 올라 조용히 말했다. 저는 오늘 의사로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 건강검진을 권하고 약을 처방하고 수술을 추천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환자들이 건강을 되찾기도 했지만 또 많은 환자들이 불필요한 검사와 약물, 시술로 고통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숫자가 아닌 사람을 보아야 한다는 것을. 청중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김 교수는 5가지 건강 원칙을 소개하고 박남식 어르신의 사례를 이야기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했다. 여러분, 진정한 건강은 병원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걸으며 햇살을 느끼고 좋은 음식을 함께 나누고 사랑하는 사람과 웃으며 보내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검사 수치가 아닌 당신의 하루하루가 건강을 만들어냅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김 교수에게 다가와 감사 인사를 전했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교수님 덕분에 이제야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제는 검진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제 삶을 사랑하려 합니다. 김 교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비로소 의사로서 자신의 사명을 다한 것 같은 기분이었다. 퇴임 후 김 교수는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매주 건강 강의를 시작했다. 복잡한 의학 지식이 아니라 걷기, 식사, 친구 만들기, 잠자기 같은 아주 소박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강의를 들은 어르신들은 하나 둘씩 변하기 시작했다. 걷기 모임을 결성해 매일 아침 공원을 함께 걷는 사람들, 가벼운 스트레칭 교실에 참여하는 이들, 복지관에서 바느질, 그림, 합창단 활동을 시작하는 노인들. 김 교수는 그런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다. 박남식 어르신도 여전히 김 교수와 연락을 주고받았다. 약을 줄이고 매일 걷고 복지관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박 어르신은 예전보다 훨씬 건강하고 활기차 보였다. 어느 봄날, 김 교수는 박 어르신과 함께 여의도 공원을 천천히 걸었다. 따뜻한 햇살 아래 두 사람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어린아이들이 연을 날리며 웃고 있었다. 김 교수는 말했다. 어르신, 이제야 진짜 건강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박 어르신은 웃으며 답했다. 교수님 덕분입니다. 이제는 숫자가 아니라 매일을 즐기며 살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한참을 걸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고 꽃잎이 발끝에 내려앉았다. 김 교수는 생각했다. 이것이야말로 의사가 꿈꾸어야 할 세상이다. 병원 침대가 아니라 햇살 아래에서 웃으며 살아가는 환자들. 그는 앞으로도 계속 이 길을 걸을 것이다. 강연을 하고 책을 쓰고 사람들과 대화하며 건강한 노후에 대한 진실을 세상에 알릴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아침 자신에게 다짐할 것이다. 나는 환자의 수치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삶을 지키는 의사다. 김 교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끝없이 펼쳐진 푸른 하늘 아래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